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어느덧 설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설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렴해진 유가 덕분에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 가족이 다 같이 즐거운 명절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 속에서 숨은 강자로 꼽히고 있는 스마트폰 업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노키아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돈 버는 효자 사업이었던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즉 스마트폰 사업부의 실적 하락을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세계 1위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몰락한 노키아와 삼성이 지금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2%나 줄었습니다. 매출액 26조 2,9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이 20% 정도 줄어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영업이익이 3조 원 넘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5조 4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샤오미와 애플에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노키아가 7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밀려난 것처럼 삼성전자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까요? 최근 모바일 시장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을 위협하는 중국 업체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삼성과 애플, 샤오미와 레노버 등에 이어서 기타로 분류됐던 작은 업체들이 사실은 숨은 강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숨은 강자들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제조 차원에서는 경쟁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체제를 공짜로 풀었습니다. 또 반도체 업체들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팔고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 설계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는데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한두 명의 엔지니어만 고용해서 케이스만 더 씌우면 자신들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두기업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10위권 바깥에 있던 기타로 분류됐던 약 48개 기업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애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격하고 있는 잠룡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선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안방 시장에서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방 잠룡들이었고요. 또 시장의 주목을 피해서 경쟁을 피하고 있는 숨은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위코라는 회사입니다.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 회사인데요. 하지만 3년 만에 프랑스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넘겼다고 합니다. 프랑스 시장에서는 2013년에 애플을 제쳤고 지난해인 2014년에는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한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장의 강자가 되고 있는 플라이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3, 4년 만에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위코와 러시아의 플라이의 뒤에는 티노모바일이라는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티노모바일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데요. 고객들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티노모바일과 거래하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업체 모두 13개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로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가 넘는 곳만도 5개에 달합니다. 티노모바일이 위력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지난해 6월 구글과 손잡고 저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1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티노모바일이 고객사와 손잡고 내놓은 휴대폰을 모두 합쳐서 단일 브랜드로 계산을 한다면 이미 2011년에 1,400만 대를 팔아서 세계 10위권에 들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티노모바일이 이미 고객사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위코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미 브랜드 경쟁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부부까오라는 업체입니다. 역시 숨은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량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디오 전문 회사였던 부부까오는 2011년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비보와 오포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두 회사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6위와 7위에 오르면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부부까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포를 통해서 원 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샤오미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는데요. 부부까오의 자회사 비포와 오포, 원 플러스의 실적을 모두 더하면 화웨이와의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본 소니와 비슷한 9위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부부까오처럼 숨어서 성장하는 전략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회사 TCL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숨은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04년 프랑스의 알카텔을 인수한 TCL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10% 선에서 의도적으로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카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과 중남미에서는 알카텔의 브랜드를 쓰고 중국에서는 자사 브랜드를 쓰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중국 업체입니다. 폭스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스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3년 인포커스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대만 시장에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내놓았습니다. 출시 3분기 만에 대만 시장의 6%를 차지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등 고객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 브랜드는 내지 않는 전략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포커스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스마트폰 시장의 숨은 강자로 꼽힙니다. 사실 통신사인데요. 일본 소프트뱅크는 자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 중입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브라이트스타를 보유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브라이트스타는 중남미에서 아비오와 미우라는 브랜드로 휴대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스프린트, 인도의 비텔까지 인수하면서 유통업체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브라이트스타의 새로운 스마트폰 브랜드가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인도에 출시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강자였던 스마트폰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아직 지키고는 있지만 다양한 경쟁자들에게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로컬 강자가 출현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캐리 트레이드란 저금리 국가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린다면 1년 만기 금리가 연 4%대인 한국의 채권에 투자할 때 바로 이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환전 비용을 제외해도 약 3%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금리가 낮은 엔화나 달러화, 유로화가 있는데요. 각각을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유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주로 하는 자금들, 이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와타나베는 한국의 김씨, 이씨처럼 일본에서의 흔한 성을 따온 것으로 국제금융가에서 일본 외환 투자자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외화로 환전한 뒤에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중상층 부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용어의 의미가 확장돼서 일본의 개인 외환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됐습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은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죠. 그때부터 은행의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했습니다. 일본 주부들이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해서 일본을 벗어나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나섰는데요.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국제 금융 거래를 일으키며 외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자 글로벌 외환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투자자들은 흔히 스미스 부인이라고 불립니다. 스미스 역시 미국에서 흔한 성씨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낮은 금리로 미 달러화를 조달한 이후에 이를 타국의 고수익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미국계 달러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신흥시장국 등에 비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미국의 저금리, 낮은 달러화 가치와 신흥시장국 등의 고금리 주가 상승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미스 부인의 미 달러화 자금이 상당수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세력은 스미스 부인도 와타나베 부인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중심 세력, 바로 소피아 부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결정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한국 관련 투자 펀드로 1억 달러 이상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에 글로벌 자금 1억 570만 달러가 한국 펀드에 순유입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 즉 소피아 부인들의 자금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투자 펀드에도 3억 2천만 달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ECB의 양적 완화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글로벌 펀드 자금 순유입량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 펀드에는 3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어 소피아 부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금리 자산들이 많이 오르겠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돼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이렇게 대표되는 캐리 트레이드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이용해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전시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자동차들이 추억을 품은 미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알림 1관에서 14명의 미술가, 건축가들이 색다른 자동차 예술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막한 현대자동차의 기획전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라는 전시회인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10월부터 타던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를 팔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차에 얽힌 사연을 응모받았다고 합니다. 18,000여 건의 사연 중 61명의 사연을 선정해서 작품이나 화보로 되살렸습니다.
주요 작품들 소개해드리자면요. 먼저 택시기사 김영귀 씨가 30년 동안 몬 택시가 세상에 하나뿐인 소파로 변신했습니다. 김영귀 씨는 하루 16시간을 운전석에서 보냈는데요. 75만 킬로미터를 달린 그랜저 XG를 폐차하게 되자 미술가 칸이 김 씨의 직장이자 사무실이기도 했던 이 차를 소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절단해서 뒷좌석을 달아서 소파로 만든 건데요. 김 씨는 이번 소파에 처음으로 앉아보면서 늘 손님들 차지였던 뒷좌석에 처음 앉아봤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 바로 미스터 택시입니다. 다음 작품은 쇳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종구 작가는 포터트럭을 갈아서 쇳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로 서예를 하듯 차 주인의 사연을 적고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와 시서화, 쇳가루 산수화, 성주 꿀참회라는 긴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이 신기한데요. 이 사연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 포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참외를 거뜬히 싣고 집과 비닐하우스, 공판장을 내달린 포터 덕분에 아들은 편안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는데요. 10년 전 참외값이 폭락했을 때는 이 포터를 이용해서 직접 판매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아들 김종희 씨는 아버지의 포터가 생계가 아니라 이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포터를 갈고 남은 몸체와 쇳가루가 캔버스 위에 산수화를 남겼습니다.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이룩한 삶의 기념비가 됐다 이런 평가도 얻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김종구 작가는 오래된 자동차는 결국 주인의 모습을 닮아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예술가가 인간의 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미학을 넘어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묻는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는 2월 1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야외 전시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서울스퀘어 빌딩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입니다. 캔버스가 된 두 건물,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인근에 자리를 잡고서 각각 100년, 50년 가까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켜냈습니다. 건물의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리노베이션을 한 점도 비슷한데요. 이 옛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요즘 밤만 되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신세계 본점 창문에는 눈이 쌓이고 고드름이 쑥쑥 자랍니다. 서울스퀘어 빌딩에는 키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을 걸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들인데요. 미디어라는 뜻과 정면이라는 뜻의 파사드의 합성어로 건물의 정면을 캔버스 삼아 작품을 선보이는 기법입니다. 외벽에 프로젝터로 영상이나 빛을 쏘거나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오래된 건물에 빛과 영상으로 만든 이미지를 더 씌워서 새롭고 낯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이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맞이 행사, 빛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바라보면서 낭만적 기분에 젖는 것도 참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단체 급식을 비롯한 푸드 서비스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988년 10월 설립돼서 대표 식자재 유통, 푸드 서비스 회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 공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메뉴, 조리, 위생, 서비스 교육을 비롯해서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사업의 구매 경쟁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식재를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ERP 시스템을 활용한 식자재 정보의 DB화를 통해서 고객과 업장의 형태에 적합한 표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의 매출 구성, 가공 상품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축산물이 약 20%, 제품이 12%, 농산물이 10% 정도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CJ 프레시웨이의 주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2년 말 이후 1년 반 동안 하락해오던 CJ 프레시웨이의 주가, 2014년 7월 이후 2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외향 성장 대비 수익성이 부진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2014년에 드디어 수익성이 성장했고요. 이에 따라 성장 모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주가의 핵심 결정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높아져 있는 동사 수익성의 향후 상승 지속 여부 가능성과 대형 체인 등을 통한 직유통 부분의 성장성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프레시원 모델의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대형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B2B 시장에서는 이미 구축해놓은 상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싱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B2C 매장에 대한 영업력의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두권의 지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2C 시장에서는 프레시원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비즈니스 모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직유통 부분에서는 식자재 유통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확장되고 있는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점 높여줄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키가 될 비즈니스 모델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CJ 프레시웨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린 듯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돌아와 보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의 선거 구호가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하루의 피로를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그제서야 겨우 들여다보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돌아오는 밤입니다. 돌아와 보는 밤, 윤동주.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듯이 이제 내 좁은 방에 돌아와 불을 끄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너무나 피로로운 일이옵니다. 그것은 낮의 연장이었기에. 이제 창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들여야 할 텐데 밖을 가만히 내다보아야 방 안과 같이 어두워 곧 세상 같은데 비를 맞고 오던 길이 그때로 비 속에 젖어 있사옵니다. 하루에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 각각의 삶은 다 다르지만 왠지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밤한 풍경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참 비슷할 것 같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무거운 피로감에 밤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나를 겨우 돌아볼 수 있다는 여유. 윤동주 시인도 밤에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자기 마음을 돌아다봅니다. 하루에 울분을 씻을 길 없어 조용히 혼자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일과 후 풍경, 우리 모두가 이런 풍경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서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일에 바쁘고 또 공부에 바빠서 정말 나를 돌아다볼 시간이 없다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과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다들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꼭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